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제목에 홍준표 후보의 안보 독트린을 말한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달았습니다만 오늘은 스튜디오에 모시기 어려운 분 모셨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중앙선대위 상임위원장 겸 국가안보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박정희 대장님, 박정희입니다. 박정희는 아니고 박정희 대장님을 모시고, 대장님 포스터죠. 포스터.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예,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떻게 조인하셨어요? 뭐 말하십니까? 저 정치판에 어떻게? 정치판에 저는 사실은 이제 홍준표 후보님과는 사관학교의 어떤 동기는 아니지만 홍 후보께서 육군사관학교 제 동기생으로서 시험을 봤다 합격하셨다가 동기생이 될 뻔한 거죠. 그렇죠. 동기생이 될 뻔했는데 합격은 하셨고 가정사정론에서 육사에 입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동기생이라는 어떤 이런 동료의식을 가지고 계시다가 이번에 대선 후보로서 결정이 되시면서 저에 대해서 요청이 들어와서 안보 분야에 대해서 좀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박 대장 좀 도와주시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요청이 있어가지고. 보시기에 홍 후보의 안보관은 확실합니까? 저는 지금 홍 후보는 정확히 그 확실한 안보관을 가지고 있다고 다른 확신합니다. 후보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네, 다른 후보는 제가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일부 한 후보께서는 계속 당선되면 북한을 먼저 가겠다. 또 사드 이건 다음 정부에서 논의할 문제다. 아니면은 주적 문제도 그저께 토론에 나오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주적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 후보로서 말할 수 없다. 이건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분이 만약에 당선된다면 국군 통수권자로서 과연 어떻게 군을 통솔할 수 있을까? 군에서는 주적 개념이 확실하지 한 거죠. 그렇죠. 주적 개념은 그 군에서는 확실합니다. 우리 주필님께서도 이해하고 계시듯이 최초 주적 개념이 나왔던 것은 제 기억으로는 1994년도에 남북회담 북측 대표 박영수 대표가 서울 불바다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95년도에 국방백서에 주적 개념을 이렇게 반영을 했고 그러다가 2000년도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 그때 실시한 이후에 이 주적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귀국하시면서 이제 우리 한반도에서는 전쟁이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고 그러면서 핵도 개발 안 하기로 합의했다 하는데 다 뒤집어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4년도에 국방백서에서 주적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게 됐고 현실적인 위협의 실체 이런 정도로 그 당시 이렇게 거기다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2010년도 천안함 폭침 사건이라든지 연평도 포격도 이렇게 되면서부터 북한에 대한 적을 주적이라는 말은 쓰지 않았지만 북한의 어떤 정권과 그를 추종하는 군 및 당 이런 것들은 우리의 명확한 적이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떻든 문재인 후보는 가장 현재로서는 유력한 대통령 후보이므로 그렇습니다. 주적이란 단어가 아니라면 아니라 하더라도 뭔가 북한에 대해서 명백하게 북한의 적대 행위를 민족에 대한 적대 행위를 규정하는 단어를 썼어야 되는데 안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전혀 언급이 없었거든요.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북한이라는 대상은 저희들이 적임이 틀림이 없는데 대통령에 따라서 주적이냐 주적이 아니냐 계속 논란이 된다면은 이것은 우리 국군 장병 60만 국군 장병들한테도 아주 혼란스러운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또 대통령은 군의 통수권자인데 그런 분이 그런 통수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그런 어떤 의문이 강하게 듭니다. 주적이라고 한다고 해서 만일에 있을 수도 있는 북한과 여러 가지 협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건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저희들은 어떤 적이 있어야 우리 군대 존재 가치가 있는 거고 또 거기에 대비하는 거거든요. 모든 국가들은 주적 개념이 있죠. 적기 개념이 있는 거죠. 우선 박 장군님의 군 경력을 간단히 요약을 좀 해주시죠. 저는 육사 32기로 임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여러 병과 부대들이 있지만 저는 다양한 어떤 부대에서 이런 경험을 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병으로 시작을 했는데 예. 보병에서도 제가 특전사에서 공수 특전 여단장을 했고 예. 또 저는 뭐 사단은 또 기계화 부대에서도 했고 수도방위 사령관 했기 때문에 또 이런 예. 후방적 작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 전부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있었고 예. 또 저는 이제 천안함 합동 조사단장을 하면서 정말 네, 그렇게 하면서 정말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201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조금 전에 그 말씀드린 대로 예. 그 북한에 대한 위협 이거는 없는 걸로 생각했거든요. 예. 그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를 그랬습니다. 오면서 그래서 북한의 위협을 정난하게 인식시킬 수 있었던 계기가 바로 2010년도의 천안함 폭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천안함 폭침 이 합동조사단장 마치고서 저 이제 일야전군사령관으로 갔는데 정말 북한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어떤 부대를 과연 어떻게 만들 것이냐. 천안함은 네. 그 조사단장을 하시고 민군 합동조사단 중에서 이제 제가 군측 조사단장이었었고 민측 조사단장은 이제 다른 이제 민간 박사분께서 아니 근데 지금도 네. 천안함 폭침에 반대하고 무슨 뭐 별별 뭐 심지어 자작극이라는 얘기까지 있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이 2010년도 5월 20일 날이었습니다. 그날 딱 발표하고 나서 그 다음날 조선일보에서 나온 여론조사 결과 보니까 70%는 찬성한다. 그 다음 30%는 믿을 수 없다. 그 사실은 그 다음에도 그렇고 계속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30% 속하에 있는 어떤 우리 국민의 일부는 아마 이 사실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때 제기됐던 좌초설 이런 것들은 신상철 씨라는 분이 제기했는데 지금 현재 대법원에서 마지막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뭐 정말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를 했다. 사실은 제가 31일 날 합동조사단장으로 이렇게 임명을 부여받았었는데 그 당시에는 뭐 이 NLL 지역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건 작전 중에 일어난 사고 아닙니까? 그래서 국방부 장관께서는 합동참모본부에 편성되어 있던 전비태세 검열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작전 상황이 일어났을 때 거기서 발생되는 사건 사고를 조사하는데 전비태세 검열실을 투입을 해봤는데 결과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원인 규명이 안 되고 바로 또 국방부는 조사본부, 헌병이죠. 헌병으로 편성된 조사본부로 보냈는데 가서도 아무 결과가 안 나오고 결국은 이런 전비태세 검열실 조사본부, 국방부에 있는 검열 이 조사 기능 모든 것을 통합해서 이제 합동조사단장으로 저를 임명을 했는데 그것만 해도 정확히 규명하기 어렵다 해서 이제 민간 관련 분야 선박이라든지 조사. 그래도 그 탄피를 건져 올리고 그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기능이 통합됐고 거기는 또 유엔군 사령관이 관할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럼 참전 16개국 중에서도 동참을 희망하는 국가에 요청을 해서 그때 4개국에 같이 이렇게 동참을 했었죠. 지금 남북 관계가 엄중하게 돌아갑니다. 그렇습니다. 며칠 있다가 또 무슨 뭐 태양절인가 뭔가 또 25일 날이 그 북한군 그 창설 기념일입니다. 창설기념일. 이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아니 저희들하고 일반 국민들은 뭐 도대체 이게 전쟁이 나나 뭐 이런 판에 이 대통령 선거가 이렇게 참 이게 뭐 뒤죽박죽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뭐 저희들한테 가장 위험한 북한의 위협은 핵 및 미사일 위협이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핵은 뭐 지금 현재 다 인식하고 계시듯이 실전 배치할 어떤 그 직전에 와 있지 않는가 이런 어떤 저희들은 평가를 이렇게 하고 실전 배치 직전이라 하면 말하자면 뭔가 핵폭탄의 덩어리는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죠. 만들어져 있다고 봐야죠. 뭐 전문가들에 의하면 지금까지 제가 공통분모를 찾아보면은 북한은 10개에서 한 20개 정도는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모든 그 대다수의 어떤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미사일에 탑재해서 지역에 배치하는 것이 이제 실전 배치라고 하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지금 현재 김정은이가 집권한 이후에는 미사일 시험 발사가 굉장히 늘어났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나라의 전국 박방곡곡에 어느 곳이든지 타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실험한다.
또 일본의 어떤 일본에는 뭐 유엔군의 어떤 후방 지원 기지가 있지 않습니까? 7개 기지. 또 일본에도 공격한다. 괌에까지 공격한다. 아니면은 ICBM까지 이렇게 되면 미국까지도 이렇게 위협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까지 오다 보니까 이것은 우리 어떤 한국 저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의 문제가 됐고 미국의 문제가 국제적인 어떤 골칫거리가 이렇게 돼버렸다고 이렇게 판단이. 그런데 이 보시기에 참 이거는 어린애 같은 유치한 질문이기도 한데 핵을 빼면 예를 들어서 남북 간에 어떻든 군사적 균형이랄까 말하자면 전쟁이 나면 이길 수 있습니까? 저는 핵 미사일 이거 빼면은 저희 한미 연합군과 북한군이 싸웠을 때는 전 북한군은 게임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그렇군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은 그것 때문에 또 핵에 의존하겠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의존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한미 연합군이 그렇게 막강하기 때문에 핵 미군을 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미군이 뭐 지금 뺀다고 했을 때도 저희들이 뭐 지상군과 해군, 공군에서 필적할 만한 그런 능력은 다 갖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아유, 그 말씀 들으니까 그래도 좀 속이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핵이군요. 문제는 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탈냉전 이후에 북한은 고난의 행군 시대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에서는 재래식 전력을 더 이상 이 증강시키지 못하고 능력도 안 되고 경제력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이 치중해야 된 것이 핵 미사일 1993년도 1차 핵위기 이후에 뭐 핵뿐만 아니라 특수전전력도 한 20만 명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김정남 뭐 독살했던 화학 및 생물학 무기 이것도 한 13종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화학은 아니 얼마 전에 중국 중국 그 군인들 뭐 해군인가 서해 황해에서 무슨 화학전 뭐 대비 훈련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 중국도 마찬가지 북한 내에서 그런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대비하는 그런 훈련이 아니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그 비대칭이 제가 보기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사이버도 대단한 수준이다. 저희들 일반 국민들은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사이버 공격을 통해서 하루아침에 이 전기 한순간에 전기 다 아웃시킬 수 있다. 지하철 이거 완전히 그 지하철 그 통제 시스템을 만약에 공격한다면 지하철이 한순간에 마비 내지는 역주행, 충돌 저희들 KTX도 얼마든지 추돌시킬 수 있고 이런 어떤 부분을 우리가 영화 같은 일이에요. 영화 같은 얘기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니까 사이버. 거기에 또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그들이 갖고 있는 3대 비대칭 전략적인 전략 이러면 핵미사일, 사이버, 그다음에 종북 세력입니다. 종북 세력이야말로 종북 세력도 거기 3대 비대칭 전략에 들어가는군요. 북한에서 지칭하기를 3대 전략적인 비대칭 수단 중에 하나가 종북 세력입니다. 그 핵하고 핵미사일, 그다음 사이버, 종북 세력. 그래서 뭐 이 종북 세력은 뭐 북한이 지금까지 대남 적화 전략은 변함이 없는 거 아닙니까? 노동당 규약에도 전혀 변함이 없고 대남 적화 전략이라는 것은 결국은 남한 내의 어떤 주민들을 통해서 혁명정부, 인민정부를 수립하고 이것을 북한 정권과 같이 통합해서 사회주의로 간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한 내 혁명 전략을 구비한다는 것은 주력군과 보조 역량입니다. 주력군은 결국은 노동자 농민, 노동자 농민이거든요. 그래서 노동자 농민을 주축을 하고 이거를 지원하는 세력들이 보조 역량인데 뭐 지난번 촛불 집회 때도 보면 엄청난 많은 다양한 집단들이 거기 동참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의 통일전선 전술이거든요. 요즘 북한의 매체를 보면 어떻든 계속해서 이제 이 홍준표를 떨어뜨리고 어떻든 문재인을 당선시켜야 한다는 그걸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최순실 사태 때도 보면 북한에서 다 지령을 받는다 뭐 한다. 저도 뭐 사실 저도 그 안에 그 전체적인 어떤 그것을 관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런 얘기들이 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 지금 그들이 주장하는 대남 혁명 역량은 굉장히 중요시한다. 3대 혁명 역량 중에서
국제적인 혁명 역량은 지금 제재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북한에서도 경제난이 저렇다 보니까 결국은 핵미사일 및 비대칭 전력 위주로 가고 있고, 그러나 걔들이 가장 공들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남한 내에서 지금 이 일반인들 중에 우리 군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혹시 군이 너무 좀 느슨해져 있는 것 아닌가? 예를 들어 정신무장이 좀 덜 돼 있는 것 아닌가? 그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저도 뭐 군에 있을 때는 제일 중요시했던 것이 바로 정신무장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초대 국방부 장관이 이범섭 장관이었었는데 그때 총리도 하면서 초대 국방부 장관 했는데 그렇습니까? 저 처음 이승만 정부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도 그때 제일 먼저 내세운 것이 사상통일, 그 다음에 사병제일주의, 이 두 가지 원칙 가지고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좀 변함이 없다고 보거든요. 이 정신무장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은 절대로 이길 수 없다. 홍준표 후보께서 이번 주 초인가요? 안보 독트린을 지난 월요일날 발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내용 설명을 좀 해주시죠. 홍 후보께서는 뭐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북한 핵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뭐 칼빈 신호도 뭐 온다, 뭐 이런 문제, 또 이 종북 좌파들의 어떤 그런 어떤 이런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현 상황에서 우리의 어떤 안보 상황은 굉장히 혼돈스러운 상황이 아닐까, 이런 어떤 인식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 지도자는 뭐 안보 문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원칙과 안보에 대한 개념과 원칙, 이것을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제가 얼른 기억나는 것은 전술핵을 갖다 놓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술핵이라 하면 전술핵은 어떤 겁니까? 전술핵이라는 것은 핵배낭 뭐 이런 겁니까? 핵배낭 내지는 규모가 좀 작은 거죠. 전략핵이 아니라 미니트맨이나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수준 좀 항공기로 투발한다든지 뭐 약간 이제 뭐 소규모적인 어떤 그런 핵 무기를 말하는데, 일단 북한이 핵 무장을 해서 실전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것은 재래식 무기로는 굉장히 제한되지 않는가. 결국은 핵은 핵으로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 핵의 어떤 공포의 균형, 이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홍 후보께서 당선된다면은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미국과 협의를 해서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것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상호주의를 폐지하겠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상호주의는 뭐 지난 정부에도 그 전 정부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이 유엔에 동시 가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북한이 아주 여러 가지 많은 도발을 지속적으로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동족이라는 어떤 그런 입장에서 민족, 같은 민족이라는 입장에서 거의 그것을 용인하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왔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인도적 지원해주고 뭐 여러 가지 배를 했던 것들이 전부 다 핵미사일로 날라오다 보니까 국제적인 어떤 입장과 연대 속에서 북한과 이제 어떤 관계를 힘을 통한 무장평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어떤 생각을 강하게 갖고 계십니다. 지금 뭐 어제 뭐 TV 토론에서도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또 그게 쟁점입니다만, 사드 같은 거 어떻든 사드는 이미 배치가 시작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후보들은 뭐 재검토하겠다느니 뭐. 그래서 저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이것은 결정돼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데 모 후보는 이것을 뭐 다음 정부에서 검토하겠다. 지금 진행 중이고, 제가 알기로는 금년 상반기를 목표로 해서 지금 배치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또 다른 후보는 뭐 당론은 반대인데 또 뭐 본인은 여기에 뭐 찬성한다, 뭐 이런 의견도 표현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사드 문제는 배치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과연
한 개 포대로 충분하냐 이 문제를 가지고 전 논의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한 개 포대입니까? 지금은 한 개 포대인데 이것도 미군 사령관이 미국에 요청해서 한국에 배치되어 있는 미군 장병 및 자산 보호를 위한 것이 주목적이거든요. 일차적으로.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일반적으로 한국군과 한국 국민들의 그것이 주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돼 있군요. 이제 미군 및 미군 자산을 보호하다 보니 그 안에 들어있는 우리 국민들은 뭐 자동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논리인데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저는 최소한 1 내지 2개 포대를 추가로 도입해야 된다. 그래서 총 뭐 후보께서도 2 내지 3개 포대 정도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 사드를 아예 우리가 사서 네. 우리 부대에 그렇습니다. 배치하는 방법. 그렇습니다. 그건 언제쯤이나? 그래서 이제 지금은 미측 어떤 배치하겠다는 것은 미군이 배치하는 거고 저희들은 기지를 제공하고 뭐 그런 것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도입을 한다면 저희 예산으로 저희가 선정한 지역에 이제 배치하는 작업인데 이것은 아직 논의가 되지 않았죠. 그러나 홍 후보께서 당선이 됐습니다면 그걸 추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게 뭐 제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만은 사드라는 것하고 소위 미사일 디펜스 시스템이라고 하는 MD하고는 무엇이 갖고 다릅니까? 네, 지금 현재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재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입니다. KAMD. 네, 그래서 이것은 요 역사는 조금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은 미국에서는 1999년도쯤으로 제 기억을 하는데 98년도쯤에 기억을 하는데 미사일 디펜스 액트 그러니까 미사일 방어법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정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 미사일 방어 체계에 동참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었는데 그 당시 김대중 정부에서 여기 동참을 거부합니다. 거부하면서 그러나 이제 일본은 바로 미국과 일본은 그 미사일 방어 체계를 그때부터 발전을 시키고 지금은 아주 획기적인 어떤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노무현 정부 들어와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0년도 천안함 폭침하고 연병도 포격 도발이 일어나면서 이제 이명박 정부 때 그럼 미사일 방어 체계를 해야 되겠다. 이 이제 결정이 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이제 KAMD인데 이것은 이제 팩3 미사일로 이제 주 방어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종말 단계 말하면 30km, 30km까지 미사일이 날아왔을 때 이것을 요격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딱 한 번의 요격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한 번 실수하면 뭐 하여튼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드는 한 150km에서 한 번 더 요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한 2번 이상 다층적으로 방어 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어떤 측면인데 사실은 지금까지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에서는 이렇게 되면은 미국의 MD 체계에 뭐 편입되는 것이 아니냐. 이 논란 때문에 거의 지금까지 결정 미뤄오다가 사실은 2010년도나 돼서 이와 같은 좀 아주 소극적인 어떤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적어도 종말 단계 하면은 미군 입장에 봤을 땐 보호가 전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드를 배치를 요청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MD 체계에 편입되느냐 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체제로 갔을 때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느냐 이 측면에서 저는 접근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은 어떻게 됩니까? 한미동맹에 대해서도 지금 일반 국민들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야, 이거 한미동맹이 지금 각 후보들이 있는데 각 정치 진영마다 이 생각이 좀 다르다. 다 다르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만약에 이 당선되면 북한 먼저 가겠다는 후보 계신데 그렇게 되면 과연 이게 한미 동맹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아니 일이거든요. 또뭐 물어보고 하니까. 네, 또 뭐 물어보고 한다든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한미 동맹의 어떤 입장에 봤을 땐 뭐 우리 홍 후보께서는 거기다 명쾌한 확고한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이 강화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뭐 지난번 박근혜 정부 때도 중국과 어떤 협조 관계랄까 이것을 증진시켜 가지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통일 문제를 해결하고 하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중국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엔 결국은 지금 문 후보라든지 문 후보도 뭐 중국 내지는 북한의 어떤 입장에서 많은 것을 고려하고 있는데 한미동맹이 이것이 근간으로 되지 않으면 저희들은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날과 같은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될 수 있었던 것도 한미동맹,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고 우리 국군도 이렇게 성장이 됐는데 지금 현재 지금 다른 후보들은 거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한미동맹을 더욱더 전략적인 어떤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 우리 지금 홍 후보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큰 그 중심을 두는 거거든요. 그렇게 돼야 전술핵도 재배치가 가능하고 또 미사일 방어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도 획기적으로 보완하려면 결국은 미국하고도 협력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미국과 협력 없이는 제가 보기에는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시기에 중국하고 일본의 해군력이 예를 들어서 무슨 센카쿠 열도 앞에서 충돌이 난다고 하면 어느 쪽으로 승리가 기웁니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일단 지난번에 한민국 국방장관께서도 일단 미 측의 입장에서 그 옹호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 한미 동맹의 입장을 강화하는 어떤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도 명쾌한 자세를 취해야 되지 않는가. 지금 사실 남중국해 문제 가지고 계속 뭔가 우리에게 질문이 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중국해 문제는 미국과 중국이 어떤 직접적인 갈등 문제인데 일단 미국의 입장에서 저희들도 이해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어떤 판단이 들고 동중국해 문제는 지금 뭐 약간 소강 상태는 있지만 일단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본과 어떤 역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역사적인 지금 우아인부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일단 뭐 그 문제로서 우리가 접근해야 되고 그러나 군사 안보적인 문제는 또 별개의 어떤 문제로서 긴밀하게 하지 않으면 북핵 대응하는데 엇박자가 이루어져 가지고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일 간의 군사 보호 협정이라든지 군사정보 보호 협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보 교환 협정 이런 것들이 협정은 체결했는데 제대로 기능이 발휘 안 된다.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긴밀하게 됐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과 일본은 99년 이후에 긴밀하게 해서 그런 미사일 방어 체계도 뭐 그 이지스함도 SM3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까? 일본 이지스함 그렇습니다. 근데 아니 제가 언젠가 일본의 그 해상자위대 참모들을 한번 토론한 적이 있는데 야 이거 미국 이지스함은 이지스함에 아무도 장착 말하자면 우린 빈 껍데기 가지고 있다고 막 엄살을 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안타깝게도 이런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다 보니까 우리 이지스함은 만들고서도 SM2밖에 지금 보유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방어 반경은 어느 정도? 뭐 이것도 뭐 상당 거리입니다. 그러나 이제 방어 반경이 문제가 아니라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SM2 같은 경우는 뭐 항공기 요격이라든가 이런 것은 뭐 실효성이 있겠지만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고 하는 데는 많이 제한이 될 수가 있다. 속도입니까? 아니면 속도도 그렇고 위력도 그렇고. 이 탄도미사일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직격 파괴, 직접 맞춰서 파괴하지 않으면 이게 효과가 떨어진다.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렇군요. 우리 실력으로 아직까지는 안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저희들도 좀 그런 부분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지금 그 후보들 중에 어떤 분은 예를 들어서 군대 복무 기간을 단축한다, 1년으로 하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여러 가지 주장들 있잖아요. 홍 후보는 어떤 생각? 홍 후보께서는 지금 21개월 유지한다.
유지군요. 변은 없고 그 대신 그 장병들에서 복지를 좀 향상시키겠다. 그래서 사병들 봉급도 한 30만 원을 올리고 우리 간부들도 정년을 한 1 내지 3년 정도 더 연장을 하겠다. 뭐 이런 어떤 지금 간부들 정년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뭐 49세, 56세, 49세 계급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장성은 몇 세? 장성되고 나서는 뭐 일률적인 어떤 정년이 있는 게 아니라 보직을 받지 못하고 하면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렇죠. 기업체로 따지면 이사 비슷한 거. 그렇습니다. 네, 임시직입니다. 네, 임시직이라기보다도 보직을 받지 못하고 하면 이제 거기서 이제 보직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어떤 그런. 우리 군의 장군들은 믿을 수 있습니까? 저는 뭐 일단 장군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좀 염려하는 것은 하급제대, 대대급이나 대대급 이하 제대의 어떤 젊은 세대들, 이 젊은 세대들도 다 똑같이 학교 과정을 거쳐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병사들, 또 초급 간부들, 소대장이나 중대장, 뭐 이런 인원들에 대한 어떤 그런 확고한 어떤 정운적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고한 어떤 가치관과 역사관과 그리고 이 군인관 이런 것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군에서도 굉장히 많이 아니면 차라리 어차피 지금 이 저출산 때문에 자원은 계속 병력 자원은 계속 줄어든다고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2020 몇 년이면은 뭐 23년 정도 되면 모자라게 된다고 하는데 차라리 지원병제로 바꾸면 어떻습니까? 모병제 말이십니까? 지원병제? 뭐 비슷하게 되겠습니다만 직업군인제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 3년이나 근무 기간은 좀 길게 하더라도 지금 현행 제도에서도 일부 병과나 이런 데는 지원을 받거든요. 해병대 같은 것도 지원받고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공군도 그러고 미리 지원받아서 시험 보고 들어가고 육군 중에서도 일부 뭐 특수병과 이런 데는 그렇게 하는데 일부 지난번에 뭐 대선 뭐 지금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모병제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모병제는 제가 보기엔 아직 시기상조다. 이렇게 될 수도 없다. 그렇게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 차라리 급여를 현실화하고 예를 들어서 대학생이다 그러면은 뭐 제대하고 나서 뭐 학비 전액 면제를 해주고 말하자면 취직 같은 거 할 때 뭐 소방서 소방경찰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가점을 주고 그런 사람들이 이 국가 사회를 지키는 애국 시민으로 이렇게 굳건하게 자라날 수 있고 그런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저희들은 지난번에 94년도인가에 그 우연팔 인결 났던 가산점 제도 이걸 한번 재추진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군에 갔다 온 사람들에 대해서 아니 지금 가산점이 그때 뭐 하는데 지금 5.18 가산점 같은 5.18 가산점은 저게 뭐 아주 이 소수 인원들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많은 가산점 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5% 10% 주고 그 당시에는 이제 5% 줬던 것도 이게 많다고 그래가지고 우연 판결 났는데 5.18 같은 경우는 5% 10% 이렇게 줘가지고 완전히 그냥 그 자재들이 독점해서 들어가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그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5.18 그 가산점 문제라든가 5.18 보상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저희들 일반적인 그 보훈 대상자들의 이 액수보다 뭐 제가 한번 어디 보니까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민주화운동 보상금은 1인 평균 한 5,500여만 원을 이렇게 받았는데 저희들 건국훈장 수훈자들은 보상금이 한 525만 원, 그러니까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또 6.25 참전용사들은 수당이 월 22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굉장히 지금 현재 그 현격한 어떤 차별이 현상이 있거든요. 그렇게 그 5.18 민주화 유전자 자녀들은 취업 때 뭐 가산점 10%까지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뭐 1% 2% 아니고 10% 이렇게 주다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그 사회적으로도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혜택을 받은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한 9,800여 명이나 지금 이제 작년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받고 있고
뭐 이런 문제를 이제 홍 후보께서도 이제 인식을 하셔가지고 어제 보훈에 대해서 한번 어제 또 여러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화 유공자 유가족들에게 이런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보상금과 가산점 이것은 좀 더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다른 보훈 가족들하고는 전혀 이것이 차별화돼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형평성과 이런 것을 정보도 공개되지도 않고 네, 그래서 공개도 안 되고 공정하게 누가 받느냐 공개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심각하다 해서 보훈 정책을 좀 바로잡겠다 이런 입장이십니다. 혹시 군 안에서 예를 들어서 통일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 북한은 사실은 거대한 병영 사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한 퇴역 군인들도 쏟아지고 사실 그 퇴역 군인들이 무슨 새로운 대한민국의 뭐 국방 시스템에 뭐 편입이 된다고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건 뭐 좀 별도 문제입니다만 연구가 좀 됩니까? 지금 같이 검토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아까 군 복무 기간을 1년 내지 12개월에서 18개월 줄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저희 군대를 줄여버리면 18개월이나 아니 12개월로 줄여버리면 저희 군 그 전체적인 병력 숫자는 2020년대 초반 정도 되면은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아마 자동적으로 한 50만 원 유지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또 이것을 줄여버린다 하면은 뭐 어디 자료에 보니까 한 5.5만 명 이렇게도 부족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북한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된다, 급변 사태가 발생된다 했을 때 육군은 뭐 한 38만 이렇게 줄어들어 버리면은 방어할 수 있는 병력도 부족하고 북한에서 안정화 작전할 수 있는 병력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중국군의 개입을 불러올릴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그래서 병력 규모나 이런 것은 안정화 작전이라는 개념도 있군요. 그렇죠. 안정화 작전이라는 것이 미군도 또 이라크 전쟁에서 군사 작전은 한 달도 안 돼서 끝내버렸는데 안정화 작전은 8년 8개월 이상 걸렸거든요. 결국은 미군도 증파 작전을 통해서 해결하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결국은 병력 없이는 안정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한반도 통일이라든지 여기서 유리한 저희들이 어떤 환경과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이 지상군 병력을 막 줄이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이것을 좀 더 잘 연구해가지고 예비 전력도 잘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대책까지도 해서 일단 유사시에는 저희들이 안정화 작전 들어갈 때는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들어가서 북한에 대해서 평정 작전을 할 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작년도의 병력, 금년도 이제 2016 국방부에서 나온 거 보니까 그 전에 나왔던 건 120만이었었는데 128만으로 또 늘어났습니다. 북한 군이? 네. 독일에서 했던 통일 과정을 보면 소독과 동독의 어떤 병력은 냉전 시대 때도 한 소독에 48만 명, 동독은 한 18만 명, 20만 명이 안 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통합되는 과정에서는 거의 다 전역하고 10만 명 미만의 병력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소독이 동독보다 절대적으로 압도적인 전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점점 병력 복무기간 줄이겠다. 지금 또 뭐 이렇게 되면 또 전체적인 병력 숫자도 줄어드는 데다가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128만 명 어떻게 그걸 수용할 겁니까? 그게. 그래서 그런 인원들을 저희들이 다 옷 벗고 보내고 잘못 보내버리면 또 아프간 이라크전에서 일어났던 그런 어떤 게릴라로 더 변해버리면 이건 정말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잘못하면 전투로봇 나중에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한군의 어떤 무장 해제, 또 이것을 사회 통합하는 문제, 뭐 북한 군뿐만 아니라 북한은 전부 다 유일사상 체계로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체제가 구축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저희들이 동서독 통일한 것보다는 굉장히 더 어려움이 많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평시부터 우리 정부나 또 대통령께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가지 않으면 이 부분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홍 후보께서는 이런 문제를 명확히 인식하시고 있기 때문에 줄여서는 안 된다. 박 위원장님은 정치 쪽은 이번에 처음 나오셨죠? 전 처음입니다. 정치는 잘 모릅니다. 와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뭐 지금 정신없이 따르다 보니까 한데 우리 정치의 어떤 선진화
이것이 정치의 선진화가 좀 가장 급선무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통상 그런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희 나라가 뭐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한 아주 유일한 예, 국가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예. 과연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산업화냐, 예. 진정한 의미의 민주화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많이 회의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 사실 뭐 산업화는 뭐 유럽에서 한 200년, 그래. 민주화도 뭐 그렇게 걸렸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산업화를 그런 어떤 급속한 어떤 압축 산업화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또 민주화를 견인을 했는데 민주화를 견인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여러 가지 어떤 불편 부당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껴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건전한 민주 시민 세력이 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민주화를 이끌었던 세력들은 노동운동, 학생운동 했던 세력들이고 이것이 민주화운동으로 포장이 돼서 했던 부분 이런 것을 저는 간과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민주화에 성공했다면 국회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 민주화 국회라고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이번에 여러 가지 아픔도 있었고 하지만 좀 더 이런 대선을 통하고 해서 좀 정치의 선진화 이런 것이 좀 가장 급한 어떤 급선무가 아닌가. 정치인들 중에서 특히 국회의원 이런 분들이야말로 국가 이익을 기초로 해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 개인의 어떤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또 일부 부분에서는 어떤 개인의 어떤 당장 어떤 국회의원 어떤 자신 진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사적인 어떤 그런 이익 추구랄까 뭐 이런 것들이 우선시되는 경향도 없잖아 있지 않는가 이런 어떤 염려를 해봅니다. 없잖아 있는 정도가 아니고 뭐 국회 전부를 지금 쳐다보고 있는 국민들의 눈이라는 것은 뭐 모르는 건 국회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정말 손발을 내려놓고 국회의원들께서 정말 국민의 어떤 헌신과 봉사한다는 그런 국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선대위에 위원회가 3개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홍 후보께서는 국가를 대개혁해야 되겠다. 그래서 분야별로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분야 다 포함해서 이제 국가 대개혁위원회를 홍 후보께서 직접 이렇게 이제 관장하고 계시고 제가 맡고 있는 부분은 이제 국가안보위원회입니다. 뭐 홍 후보께서 안보에 대해서 핵심적인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국가안보위원회를 제가 맡고 있고 또 서민대책위원회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민대책위원회 그 국민들의 뭐 사회적 약자랄까 이런 분들을 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이런 3개의 어떤 큰 위원회를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말씀을 나눠보니까 우리 홍준표 후보께서 국가안보, 뭐 국방 이쪽 분야는 아주 위원장을 잘 선정하고 별 말씀 저희도 뭐 능력도 없고 이런 경험도 없는데 제가 또 뭐 얼마나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제가 평생 동안 국가의 어떤 안보, 국방,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어떤 그 사명에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최근 와서는 이것이 흔들린다. 대한민국 국가 흔들린다. 이게 침몰되면 어떻게 하냐. 저는 그런 위기의식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동참해서 이렇게 그러시군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군문에서 보내시고 세상이 참 혼탁해서 도저히 있을 수 없다 하고 뛰쳐나오셨습니다. 어떤 후보를 모시고 그 꿈도 이루시고 우리 국민들이 좀 안보, 국방, 외교 이런 데 좀 국가가 제 위치에 반듯하게 서는 그런 정치를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단 국가는 지난번 저는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것이 천안함 터졌을 때도 뭐 굉장히 혼란스러웠지만 지난번에 세월호 터져서 아직까지 저러고 있거든요. 저는 그때 국가 대개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국민안전처럼 만들었고 뭐 일부 조정만 해놓고 이번이야말로 이번 대선 과정도 거치고 해서 국가가 전반적으로 리모델링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국가 대개혁 이 부분이 이루어지면서
이런 국방, 외교, 통일, 뭐 주필님께서도 뭐 인식하고 계시듯이 주위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어떻습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완전히 트럼프 살벌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살벌한 가능성이거든요. 지금 현재 시진핑 주석, 아베, 그다음에 저쪽 푸틴 완전히 스트롱맨들이거든요. 여기서 저희들이 헤쳐나가려면은 현재 이런 시스템 가지고는 집안에서만 계속 싸우고 앉아가지고 이게 대처도 못하고. 아니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이런 면이 있어요. 국가들 간의 우승 열패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오히려 뚜렷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들의 경쟁에서 이기는 자와 지는 자의 그 비교가 컨트라스트가 상당히 지금 강하게 나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국가 리더십을 창출해 내느냐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오늘 뭐 박 장군님 뵈니까 좋습니다. 저는 기분이 아주 저는 현 상황에서 저는 정말 국가 리더십이 좀 강력한 리더십이 지금 필요한 상황으로 생각합니다. 강력한 리더십이 없이 이와 같은 상황을 저는 절대로 헤쳐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좀 다른 후보들께서는 여러 가지 뭐 훌륭하시지만 정말 이와 같은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카리스마도 있어야 되고 또 배짱도 있어야 되고 용기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이 없으면은 이와 같은 난국은 저는 절대로 헤쳐나가기 어렵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떤 홍준표 후보님 모시고 잘 좀 이 캠페인을 잘 멋지게 알겠습니다. 진행하고 국민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